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70이 넘은 노부부가 달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세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 15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27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아들이 잠깐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선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은 수요 미스테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미해결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998년 12월,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폐업 안내문이 붙었고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고 신문 9일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김 씨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장인 김정호 씨는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었고 아파트 대출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정미 씨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번, 월급은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는 대학생인 막내 아들 민수만큼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민수는 당시만 20세,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 되는 마른 체격의 단발머리를 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았고 성격은 내성적이면서도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오전 9시경 일어나 박정미 씨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삼겹살 몇 점이 전부였지만 가족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고 박정미 씨는 마트 오후 근무를 위해 집안일을 서둘렀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다녀올게요. 박정미 씨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물었지만 민수는 금방 올게요 라고만 답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은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였습니다. 박정미 씨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겨울 햇살, 설거지통에서 나던 비누 냄새,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민수도 삐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몇 번이고 삐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참다 못한 박정미 씨가 민수 방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방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영학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필기구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전국 지도 한 장, 그리고 보령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시간표가 적힌 전단지였습니다. 지도에는 대전에서 보령까지의 경로가 연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표 전단지에는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출발편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신문에서 오려낸 작은 광고 하나였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민박집 광고였는데 겨울바다 보며 쉬어가세요. 1박 2만 원. 장기 투숙 환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수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삐삐 번호와 함께 오후 3시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제주도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정호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의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며칠 지나면 연락 올 겁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정호 씨는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민수의 대학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수가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 동기인 정훈이는 민수 형은 요즘 취업 걱정을 많이 했어요. IMF 때문에 대기업 채용이 다 줄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한 적은 없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계획대로 제주도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김정호 씨는 보령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단서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대전에서 보령까지는 시외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 길가에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보령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김정호 씨는 곧바로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16일, 민수의 이름으로 제주행 승선권이 발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좌석 번호는 A47번, 요금은 28,000원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표를 산 사람은 기억나요. 안경을 쓴 키 큰 청년이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매표소 직원에게 아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제가 본 사람은 확실히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말랐던 것 같아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관리사무소에서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2월 16일 오전 시간대 영상에는 민수로 보이는 사람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표소, 대합실, 승선 게이트, 어디에도 민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승선권은 분명히 민수 이름으로 발급되었고 매표소 직원도 표를 판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CCTV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김정호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승선권은 있는데 CCTV에는 없고 매표소 직원이 기억하는 사람은 안경을 썼는데 민수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터미널 관리소장은 40대 후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김정호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CTV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녹화됩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배 시간이니까 9시부터 11시까지는 분명히 촬영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드님과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네요. 김정호 씨는 다시 한번 매표소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기억하시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제 아들과 이름이 같은 그날 아침 첫 승객이었어요. 터미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서 제주행표를 달라고 했어요. 목소리도 조용했고 정중하게 인사도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혹시 다른 날짜에 표를 산 것은 아닐까 생각해서 15일과 17일 CCTV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 날에도 민수의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정말로 보령까지 온 것일까요? 김정호 씨는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찾아갔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모든 승차권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매표원이 승객의 이름과 목적지를 장부에 직접 써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12월 15일 오후 시간대를 담당했던 매표원을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 직원이었는데 그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표 장부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15일 오후 3시 20분 보령행 버스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 명단에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필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승객이 직접 이름을 써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승객들은 매표원이 이름 써주세요라고 하면 직접 펜을 받아서 장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김민수라는 글씨를 본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필체와 매우 흡사했던 것입니다. 김정호 씨는 집에서 민수가 평소에 쓰던 공책과 과제물들을 가져와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글씨의 모양, 미음자의 각도, 지옷의 기울기까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필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흉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정말로 12월 15일 오후에 보령행 버스를 탔던 것일까요? 그리고 16일 아침에 누군가 민수의 이름으로 제주행 승선권을 구매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누구였을까요? 김정호 씨는 제주도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민수가 책상에 남겨둔 민박집 광고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것입니다. 민박집 사장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예약한 손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에 예약 없이 온 젊은 손님들이 몇 명 있긴 했어요. 그 중에 아드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김 씨 부부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민수의 친구들도 그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 전화기 옆에는 민수가 혹시 연락할까봐 항상 누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미 씨는 밥을 차릴 때마다 민수 목까지 준비했다가 식어가는 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새해가 지나고 1999년 1월 20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갈도 앞바다에서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거제해양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분이 와주셔야겠습니다. 소지품으로 봐서는 실종 신고된 김민수 씨로 추정됩니다. 김 씨 부부는 곧바로 거제로 향했습니다. 대전에서 거제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만약 정말 민수라면 적어도 이제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거제해양경찰서에 도착한 김 씨 부부가 확인한 시신은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한 달여 동안 바닷물에 있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정미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는 의문점들을 남겼습니다. 해양경찰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머리나 몸에 타격을 받은 흔적이 없었고 익사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추위에 집을 나설 때 입었던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운동화는 모두 사라지고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지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 신분증과 현금 8만 원, 그리고 삐삐까지 모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서 옷이 젖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익사 직전에 옷을 벗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소지품까지 챙기면서 옷만 벗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갈도는 거제도 남서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제주도에서 이곳까지는 해류를 타고 와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해양경찰이 해류 이동을 계산해 본 결과 만약 민수가 제주도 근해에서 바다에 빠졌다면 갈도까지 오는데 최소 2개월은 걸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실종된 것은 12월 15일이고 시신이 발견된 것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류 계산과 맞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 수사팀장은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김 씨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드님이 제주도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보령이나 그 주변 해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다른 경로로 남해안에 왔을 수도 있고요. 김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주행 승선권은 왜 샀을까요?
수사팀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승선권은 아드님 이름으로 발급되었는데 CCTV에는 없고 매표소 직원이 기억하는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검 결과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익사였지만 언제 어디서 물에 빠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봐서는 한 달 정도 바닷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IMF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친지들과 대학 동기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면서도 김 씨 부부의 마음에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례 후 김 씨 부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퇴직금 일부를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1999년 2월, 김정호 씨는 다시 한번 보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보령 여객터미널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던 중 터미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여인숙에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숙 사장은 6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12월 중순경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5일이었나 16일이었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요. 새벽 5시쯤에 젊은 남자 둘이 와서 방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하나는 안경을 안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명은 말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김정호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인숙 사장은 기억을 더듬어 보더니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죠.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청년은 새벽 6시경에 여인숙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안경 쓴 청년이 계산을 했고 말을 안 하던 청년은 뒤에서 따라만 나갔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친구 사이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이 같지도 않고. 김정호 씨는 민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숙 사장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같아요. 말 안 하던 그 아이가요. 근데 그때는 좀 더 수척해 보였어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수는 12월 15일 밤 또는 16일 새벽에 보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 쓴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안경 쓴 사람이 바로 민수 이름으로 제주행 승선권을 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여인숙 사장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안경 쓴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좀 통통한 편이었죠.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방 요금을 낼 때 현금으로 냈는데 지폐를 정리해서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안경 쓴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민수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민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김정호 씨는 민수의 대학교로 가서 더 자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이상한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의 과 동기인 정훈이를 다시 만났을 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민수 형이 12월 초에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한테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정훈의 기억에 따르면 민수는 12월 5일경 형, 나한테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회냐고 물어보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하겠어. 나중에 확정되면 알려줄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김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수 형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대학 선배는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민수가 PC통신을 자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인터넷보다 PC통신이 더 활발했고 대학생들은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PC통신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수도 취업 관련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PC통신 접속 기록이나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민수가 자주 이용했던 PC방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998년 당시 대학가에는 PC방이 여러 곳 있었고 학생들은 과제나 PC통신을 위해 자주 이용했습니다. 민수가 단골로 다니던 PC방 사장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그는 민수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주로 저녁 시간에 와서 한두 시간 정도 PC통신을 했죠.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좀 달랐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PC방 사장의 말에 따르면 민수는 12월 초부터 PC방에 오는 횟수가 늘었고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김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PC방 사장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12월 10일쯤이었나요? 민수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PC방에 공중전화가 있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못 들었는데 통화 시간이 꽤 길었어요. 20분 정도? 그날 민수는 전화 통화 후에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PC통신을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갔는데 그날은 PC방 구석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호 씨는 민수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당시의 수사 기술로는 PC통신 기록을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민수의 컴퓨터에서 모든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김정호 씨는 민수가 책상에 남겨둔 삐삐 번호를 추적해보았습니다. 당시 삐삐는 실명으로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번호는 가짜 신분증으로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입자 명의는 이철수였지만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주민등록번호도 허위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삐삐 번호로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삐삐 서비스 업체에서도 가짜 신분증으로 가입한 것 같다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매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1999년 여름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제도에서 민박업을 하는 한 주민이 경찰서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는 12월 중순경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7일인가 18일쯤이었어요. 새벽 5시경에 갈도 근처 바다에서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고기잡이 배는 아니었고 작은 유람선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갈도 쪽으로 가는 배는 거의 없거든요. 민박업자는 당시 새벽 낚시를 나가려다가 우연히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에는 사람이 몇 명 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거리가 멀어서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이 증언이 민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민수가 실종된 직후였고 시신이 발견된 곳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갈도 주변의 어민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은 겨울철이라 바다에 나가는 어민들이 별로 없었고 목격자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김 씨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년이 넘도록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집을 떠났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떻게 죽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 후로도 몇 년간 개인적인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민수와 비슷한 나이의 실종자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혹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있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 부부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따라 보령으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취업 제안이나 다른 기회 때문에 따라갔지만 결국 바다에서 익사하게 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민수의 신분을 도용해서 제주행 승선권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민수가 보령에 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민수인 것처럼 속여서 표를 샀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다른 경로로 남해안에 갔거나 다른 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수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누군가와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보령 여인숙에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바다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CCTV에는 민수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안경 쓴 남성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민수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갈도 앞바다에서 목격된 배는 무엇이었을까요? 2005년 김정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박정미 씨는 지금도 대전의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벌써 8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민수 방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가끔 박정미 씨는 민수가 남긴 물건들을 꺼내 보곤 합니다. 전국 지도, 보령 여객선 시간표, 제주도 민박 광고, 그리고 의문의 삐삐 번호가 적힌 메모까지.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단서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발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IMF 외환위기 시절,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경우는 그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1998년 12월 보령이나 거제 갈도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작은 기억이라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30대 남성을 기억하시는 분 또는 갈도 근처에서 이상한 배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27년이 지났지만 김민수 씨의 박정미 씨는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잠깐 다녀올게요 라고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전히 알고 싶어 합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미스터리한 사연들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